차가운 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때리는 밤이었다. 강지연은 익숙한 듯 핸들을 돌려 화려한 도심에 불빛을 등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최고급 세단의 정숙한 내부와는 달리 차창 밖 세상은 거대한 슬픔에 잠긴 듯 온통 젖어 있었다. 그녀의 회사인 아우라 코스메틱이 처한 위기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와이퍼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비웃었다. 오늘은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딸 강지연으로 돌아와 이곳을 찾았다.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이제는 찾는 이도 거의 없는 낡은 추모공원. 성공한 CEO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찬 비바람이 검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감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우산을 펼쳐들고 진흙탕이 된 오솔길을 따라 언덕 위로 향했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수많은 무덤들 사이 유독 단정하게 관리된 두 개의 작은 봉분 앞에 멈춰섰다. 아버지 강태준, 어머니 이선영, 나란히 새겨진 이름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젖은 땅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평생 화장품 연구에만 몰두했던 정직한 과학자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원하며 작은 회사를 함께 일궜다. 하지만 그들의 꿈과 열정은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앗아간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 앞에 허무하게 꺾였다. 그날 이후 어린 지연은 복수심과 책임감만으로 버텨왔다. 아우라 코스메틱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회사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낼게요. 아버지의 기술과 어머니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부모님과의 추억을 더듬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옆쪽 묘비 뒤 어둠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길 잃은 들개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검은 형체는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도시의 최상류층으로 살아가며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 불빛을 그쪽으로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에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아이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흙탕물 범벅이 된 낡은 옷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죽은 것일까?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다가가려는 발걸음이 망설여졌다. 험한 세상이었다.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았다. CEO 강지연의 이성은 경고 신호를 보냈다. 무시하고 돌아가. 괜한 일에 얽히지 마. 하지만 빗물에 젖어 파랗게 질린 아이의 입술과 가늘게 떨리는 작은 어깨를 본 순간 그녀의 이성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앙상하게 마른 몸은 체온이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다. 얕게 내쉬는 숨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아이의 옆에는 더러운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빈 깡통 몇 개가 전부였다. 국어를 하던 아이가 지쳐서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모양이었다. 얘야, 정신 좀 차려보렴. 그녀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속삭였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가 아이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지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의 값비싼 트렌치 코트가 흙탕물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뒷좌석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급히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시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백미러로 간간히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응급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다급하게 외쳤고 곧 의료진이 달려와 아이를 응급침대로 옮겼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그리고 폐렴 증상까지 보인다는 긴급한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흙과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아이의 보호자처럼 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급한 처치를 마친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설명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의 보호자 되십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의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수속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지연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입원 수속을 밟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치료비를 선결제했다. 신원을 묻는 원무과 직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비서 이름을 댔다. CEO 강지연의 이름이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모든 절차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까보다 혈색이 조금은 돌아온 듯한 얼굴. 앙상한 손목에 꽂힌 링거 바늘이 유독 아프게 다가왔다. 저 작은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을까? 아이의 얼굴 위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그때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부모님의 유산이라도 있었지만 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연민과 동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리려다 문득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자신의 머리에서 나비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뽑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 중 하나로 그녀가 유일하게 몸에 지니는 사치품이었다. 이것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훗날 아이가 깨어났을 때 세상이 온통 차갑지만은 않다는 작은 증표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머리핀과 함께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가 깨어나면 이 돈으로 필요한 옷과 음식을 사주세요. 그리고 이 머리핀은 그냥 행운의 부적이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마친 지연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시의 불빛이 다시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냉철한 CEO 강지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간 작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다. 아이의 미래를 빌어줄 뿐, 더 이상 얽혀서는 안 될 인연이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의 도움이 한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운명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비 내리던 밤의 기억은 강지현의 삶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위태로운 배를 이끄는 노련한 선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배는 거대한 경쟁사 태화그룹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태화 측에서 우리 핵심 연구 인력을 3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빼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출시한 신제품 라인이 우리 주력 제품의 성분과 컨셉을 교묘하게 베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곤두박질치는 주가와 매출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화살은 한 사람, 태화그룹의 회장 최건우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업계의 포식자였고 인정사정 없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집어삼키며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다. 강지현은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응시했다. 최건우, 그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탐내던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태화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아우라 코스메틱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자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무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주거래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화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금으로는 석 달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절대로.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마천루 제니스 캐피탈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커피잔을 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바로 윤태호, 월가에서는 다니엘 윤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신화적인 투자자였다.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찾으시는 분에 대한 20년간의 실종 아동 및 무연고 아동 기록을 모두 검토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윤태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벨벳 케이스 안에 고이 보관된 낡은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나비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나비 머리핀을 가만히 응시했다. 20해 전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온기였다.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그의 손에는 이 머리핀과 두툼한 돈 봉투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는 한 여성이 익명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 그는 그 돈으로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찾아 은혜를 갚기 위해 독하게 버텼다. 그의 머릿속에는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슬픈 눈빛과 희미한 향수 냄새, 그리고 다급하지만 따뜻했던 목소리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지옥 같던 거리에서의 삶을 끝내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처절한 노력으로 보육원을 나와 장학금을 받으며 미국으로 건너갔고 월가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범위를 넓혀 그날 밤 그 병원 응급실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집념은 활화산처럼 뜨거웠다. 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지난 20년간 그를 지탱해온 유일한 신념이었다. 김 비서는 그의 눈빛에서 거역할 수 없는 의지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강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화그룹의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최건우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부실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를 때쯤 비서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대표님, 제니스 캐피탈 아시아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윤 회장께서 직접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제니스 캐피탈, 그리고 다니엘 윤. 강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계적인 투자 회사의 수장이, 그것도 베일에 쌓여 있기로 유명한 다니엘 윤이 왜 갑자기 자신을 만나려 하는 것일까?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윤태호의 사무실에서는 김 비서가 새로운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20년 전 그날 밤 병원비를 수납한 인물은 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지연 씨는 22살의 대학생이었고 그 추모 공원은 그녀의 부모님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현재 그녀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CEO이며 태화그룹의 최건우 회장으로부터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는 천천히 파일 첫 장에 있는 강지연의 증명사진을 넘겨받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다. 20년 전 어렴풋이 기억나는 여인의 얼굴 윤곽과 겹쳐졌다.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눈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 있을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최건우, 그리고 태화그룹. 그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감히 자신의 은인을 건드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빙점 이하로 차가워졌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뀔 시간이었다. 20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그가 그녀의 수호자가 되어줄 차례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아우라 코메스틱, 강지연 대표와의 미팅을 잡도록 내가 직접 갈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절대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약속 당일 강지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니스 캐피탈의 다니엘 윤 회장을 기다렸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지만 그녀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자신을 다듬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네이비색 정장, 그리고 옅은 화장기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그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대변했다. 하지만 초침 소리마저 예민하게 들려오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 1분 전 비서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섰다. 앞선 사람은 비서실장인 김 비서였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남자에게서 지연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다니엘 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남자였다. 잘 뻗은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맞춤 슈트 아래로 다부진 체격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고 차가운 눈빛, 그 안에는 20대의 젊은 야심가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심연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 안을 가볍게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이 잠시 지연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비, 문양의 장식품에 머물렀다가 이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 대표 강지현입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제니스 캐피탈의 다니엘 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대표님. 그가 맞잡은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짧은 악수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태호는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우라 코스메틱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창업주의 철학도 훌륭하고 강 대표님의 경영 능력 또한 인상 깊습니다. 특히 최근 태화그룹의 공격적인 시장 잠식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내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작은 회사가 거대 자본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그녀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본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그 발버둥을 잠재력이라고 부릅니다. 윤태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제니스 캐피탈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아우라가 태와 같은 구시대적 기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지금 아우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지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는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니스 캐피탈 정도 되는 회사가 굳이 저희 같은 위험 부담이 큰 곳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것은 사업이었고 감상적인 동정이나 자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윤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연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했다.
20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슬픈 눈동자가 겹쳐졌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깊은 곳에 담긴 선함과 강인함은 여전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가장 냉철한 투자가의 얼굴로 대답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 대표님, 저는 최건우 회장을 싫어합니다. 그의 방식은 시장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 대표님 같은 진짜 기업가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투자 철학이자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동시에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최건우 회장에 대한 적개심. 그것은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공통점처럼 보였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태호는 아우라의 재무제표는 물론 핵심 기술과 인력 구성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지연은 점차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판도를 읽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미팅이 끝날 무렵 윤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든 아우라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생각보다 따뜻한 법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은 때로 생각보다 따뜻한 법이다. 20해 전 그녀가 이름 모를 소년에게 행운의 부적이라며 머리핀을 건네준 간호사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었다. 어떻게 그가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지? 우연의 일치일까? 그녀가 충격에 휩싸여 그를 쳐다봤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와 있었다. 윤태호와 김 비서가 집무실을 떠난 후에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한 투자 미팅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 윤이라는 남자의 등장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다니엘 윤과의 만남 이후 강지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휩싸였다. 그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받아들이자니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위험했고 거절하자니 당장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는 사이 최건우 회장의 공격은 더욱 거세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마치 지연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듯 아우라 코스메틱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사건은 인터넷의 한 작은 뷰티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 아우라의 신제품 수분 크림을 사용하고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겪었다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다. 글에는 끔찍하게 뒤집어진 피부 사진과 함께 제품 성분에 심각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루 만에 그 게시글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수십 개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채널로 퍼져나갔고 곧이어 자극적인 제목을 단 인터넷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우라 코스메틱, 유해 성분 논란, 소비자는 실험용 주인가? 창업주 정신 잃은 2세 경영의 민낯, 도덕적 K, 이심각. 아우라 코스메틱의 홍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항의하는 고객들과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성화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강지연은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제품의 모든 성분 분석 자료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흑색 선전이자 태화그룹의 비열한 공작이었다. 대표님, 최초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해봤지만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정황이 명백합니다. 홍보팀장의 보고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법무팀은 즉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서 우리 제품은 안전하며 제3의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위기를 지휘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홈쇼핑 방송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최건우는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언론과 유통망을 동시에 압박하며 아우라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지연과 직원들은 밤샘을 이어가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었지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역부족이었다. 한편 제니스 캐피탈의 상황실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고요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윤태호는 팔짱을 낀 채 무섭도록 침착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월가에서 스카우트된 최고의 정보 분석가, 해커, 그리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최초 유포자는 전문적인 여론 조작 업체 소속입니다. 자금은 태화그룹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분석가의 보고에 윤태호는 고개만 까딱했다. 증거는 확보했나? 네. 자금 흐름과 내부자 이메일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최건우는 낡은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왔고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 증거들을 가장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지의 익명으로 제보해 태화의 비자금 문제와 엮어서 그들이 상습적으로 경쟁사를 음해해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총동원해서 아우라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콘텐츠를 배포하도록.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전세는 거짓말처럼 역전되기 시작했다. 한 유력 경제지에서 태화그룹, 유령회사 동원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경쟁사 음해, 공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태화의 자금 흐름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아우라 사태가 그들의 계획된 공작이었음을 암시했다. 순식간에 여론의 화살은 태화그룹을 향했다. 동시에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피부과 전문의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우라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며 그 안전성을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콘텐츠는 논리적이었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전의 루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태화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고 아우라 코스메틱에 대한 동정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강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태화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와 그녀의 팀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힘이 개입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니엘 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생각보다 따뜻한 법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작품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이토록 은밀하게 돕는 것일까?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판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움직이는 플레이어였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안도감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신은 지금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나비 장식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녀의 작은 선의가 한 소년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운명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니엘 윤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가 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태화그룹에 대한 반격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아우라 코스메틱은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얻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태화의 비열한 공작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아우라의 기술력과 정직함이 부각되었고 동정 여론에 힘입어 제품 판매량은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강지연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제니스 캐피탈의 다니엘 윤 회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윤태호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수락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정한 약속 장소는 지연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도심의 화려한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대학가 근처의 낡고 허름한 한정식 집이었다. 그곳은 지연이 대학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억척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장소였다. 그의 의도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벽에 걸린 낡은 그림, 그리고 공기 중에 배어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가장 힘들었지만 치열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구석자리에 먼저 와 있던 윤태호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투자가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의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 이런 곳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강 대표님? 제가 유학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이 그리울 때마다 오던 곳이라서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지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골랐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윤 회장님. 지난번 태화그룹 사태 회장님께서 개입하신 겁니까?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탐색전은 무의미했다. 윤태호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투자할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우라의 위기는 곧 제니스 캐피탈의 잠재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사업적인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납득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이 식당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가 두려웠다. 그녀의 과거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의 존재가 섬뜩했다. 세상에 알려진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투자가의 기본입니다. 강 대표님. 윤태호는 태연하게 받아넘기며 식당 주인을 불렀다. 여기 정식 2개랑 계란말이 하나 추가해 주세요. 계란말이. 그것은 지연이 아르바이트 시절 주방 아주머니가 고생한다며 몰래 만들어주던 특별 메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순간 음식을 가져온 식당 주인이 지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외쳤다. 어머, 지연 학생 아니야? 졸업하고는 통 안 보이더니 이렇게 예쁘게 성공했구나. 지연은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윤태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지연 학생이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꿋꿋하게 살았는지 몰라.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내가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윤태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강한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녀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가 지켜주고 싶었던 지켜줘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한편 윤태호의 지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행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또 다른 아지트인 보안시설에서 한 남자를 신문하고 있었다. 그는 20년 전 강지연 부모님의 교통사고 현장을 담당했던 경찰이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후 도박 빚에 쪼들리며 살고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앞에 거액의 돈다발과 함께 낡은 사고 기록 파일을 내려놓았다. 20년 전 강태준 박사 부부 교통사고,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사는 사고 직후 해외로 밀항했고 그의 가족들은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린 대가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말해.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직 경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태화그룹 최건우 회장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무렵 지연은 윤태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윤 회장님, 대체 누구시죠?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윤태호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복잡하고 슬픈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저는 강 대표님의 편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홀로 남은 지연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말이 남긴 의미를 곱씹었다. 그는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모르는 한 그녀는 온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그의 뒤를 캐보겠다고. 다니엘 윤, 그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니엘 윤에 대한 의구심은 강지연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누구이든 그의 도움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이 싸움의 주도권은 자신이 쥐어야 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회사의 가장 깊고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연구 노트와 회사의 초창기 기록들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겹겹이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아버지의 열정과 천재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낡은 가죽 바인더 하나를 발견했다. 바인더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연구했던 획기적인 피부 재생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천연 줄기세포 활성화 물질을 이용한 이 기술은 당시의 화장품 기술을 20년은 앞서가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 노트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로 남겨진 메모였다. 최건우 상무가 기술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의 눈빛에서 탐욕이 보인다. 조심해야 한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태화그룹이 지금껏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바로 아버지의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도용한 것이었다. 최건우는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여 부모님의 목숨까지 빼앗아갔을지도 모른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녀의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원한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도 내용도 없는 빈 메일이었지만 작은 이미지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자 나타난 것은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었다. 2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의 사고를 보도했던 기사였다. 그리고 누군가 붉은 펜으로 기사의 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번호판을 단 덤프 트럭에 대한 내용이었다. 메일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던 그녀에게 곧이어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다. 내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3층 인문학서가 더 많은 진실을 원한다면 혼자 오시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약속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한편 태화그룹의 최건우 회장은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제니스 캐피탈의 다니엘 윤이라는 젊은 늑대가 강지연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값비싼 시가를 태우며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강지연 그 계집의 뒤를 샅샅히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박 부장, 그 친구 요즘 입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더군. 20년 전 일에 대해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조용히 처리해. 다시는 입을 열 수 없도록. 그는 자신의 수하에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 부장. 그는 20년 전 최건우의 지시를 받아 기술 탈취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고 최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지연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낸 장본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약속 장소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인문학 서가로 향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조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박 부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다급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최건우 회장이
강태준 박사님의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원본 설계도와 기술 유출을 지시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어렸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곧 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서 부디 회장님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황급히 돌아서려는 순간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들의 양쪽에서 나타나 박 부장의 팔을 붙잡았다. 최건우의 수아들이었다. 이런 쥐새끼가 여기 있었군. 남자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박 부장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강 대표님, 도망치세요. 그가 외치는 순간 남자 중 하나가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하며 가방을 휘둘렀다. 하지만 수적 열쇠를 이기기는 어려웠다. 위기의 순간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리둥절해 있는 지연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강 대표님.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다니엘 윤의 비서인 김 비서가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사람을 심어 놓은 것이었다. 지연은 박 부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불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라는 김 비서와 그의 팀에 의해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최건우의 수하들은 경찰에 인계되었고 공포에 질려있던 박 부장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강지연은 넋이 나간 상태로 김 비서의 차에 올랐다. 손에는 박 부장이 목숨을 걸고 건넨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최건우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증거였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도로를 달려 최고급 빌라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김 비서는 그녀를 한 빌라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현대적이고 절제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내부는 고요했고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별처럼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 앞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다니엘 윤태호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평소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투자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이게 다 당신이 계획한 겁니까? 내가 위험에 처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람을 붙여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죠?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영권이라면 이런 위험한 방식까지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녀의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답을 원했다. 이 모든 기만과 비밀의 끝에 있는 진실을 원했다. 윤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격한 감정을 받아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그가 조금 더 일찍 모든 것을 밝혔더라면 그녀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최건우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어리석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켜줘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윤태호는 자신의 슈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담긴 것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멈췄다. 케이스 안에는 낡고 빛바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어머니의 유품, 이걸 어떻게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윤태호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2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었죠. 남산 근처의 오래된 추모공원.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연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흙탕물 범벅이 되어 버려진 묘비 뒤에 숨어 있던 작은 아이.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죽어가던 소년. 그녀의 따뜻했던 트렌치코트의 감촉. 병원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통해 건네받은 한 줄기 희망 같았던 나비 머리핀. 그는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그날 밤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의 모든 감각과 기억이 그의 생존 이유였고,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었다. 당신이 그 아이였어?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와 기억 저편에 작고 연약했던 소년의 모습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감사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갚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고백에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윤태호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이 닿자 2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가 아우라 코스메틱에 집착했던 이유,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던 눈빛, 세상은 때로 생각보다 따뜻하다던 의미심장한 말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시작한 인연의 결과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함께 서 있는 동지로서 그를 바라보았다. 최건우 회장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이건 박 부장이 목숨 걸고 건네준 증거예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최건우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윤태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건우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이유도 없었다. 20년 전 시작된 인연은 이제 복수와 정의를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적을 향해 처음으로 나란히 섰다. 윤태호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강지연과 그는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였다. 더 이상 비밀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 최건우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건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 결전의 날은 바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임시 주주총회일로 정해졌다. 최건우가
적대적 인수를 통해 아우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 소집한 바로 그날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업계의 거인인 태화그룹이 아우라 코스메틱이라는 작은 회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최건우는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강지연에 대한 경멸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 단상에선 강지연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뒤에는 법률 고문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 한쪽 구석에는 다니엘 윤태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었지만 그가 바로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최건우 측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영 부실과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주주들을 회유하고 강지연 대표의 퇴진과 태화그룹으로의 경영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모든 것이 최건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을 때 드디어 강지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태화그룹 측에서 제기한 저희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영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네, 저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저희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신 태화그룹의 최건우 회장님의 비열한 공작과 음해 때문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연의 발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스크린의 태화에 여론 조작 증거들을 띄우며 지난번 위기의 진실을 폭로했다. 최건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건우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이토록 집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우라를 빼앗아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은 스크린의 아버지의 프로젝트 이카루스 원본 설계도와 태화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나란히 띄웠다. 두 기술의 유사성을 넘어선 동일성은 누가 봐도 명백한 도용의 증거였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이자 아우라 코스메틱의 창업주이신고 강태준 박사님의 기술입니다. 최건우 회장님은 20년 전 이 기술을 훔쳤고 그것을 기반으로 태화그룹을 세웠습니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최건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증명할 뿐이었다. 지연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박 부장이었다. 그는 안전한 장소에서 최건우의 지시로 기술을 어떻게 훔쳤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지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최건우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우리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스크린의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함께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동원된 트럭 운전사의 행방,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태화그룹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건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주저앉듯 의자에 쓰러졌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건우 씨 기술 유출, 살인 교사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속에서 강지연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아픔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객석 한쪽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윤태호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해냈군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20년 전 시작된 작은 인연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정의의 폭풍이 되어 몰아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건우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주주총 회장은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태화그룹의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20년간 업계의 신화로 군림했던 최건우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아우라 코스메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묘목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강지연은 슬픔과 분노를 씻어내는 눈물을 흘린 뒤 곧바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회사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오늘부로 재가동합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아우라 코스메틱을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닌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확신과 힘이 넘쳤다. 직원들은 위기를 이겨낸 젊은 CEO의 리더십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강지연과 아우라 코스메틱에 집중되는 동안 윤태호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는 제니스 캐피탈의 회장으로서 아우라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능한 사업가로만 알려졌을 뿐, 그가 이 모든 판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태화그룹의 자산을 처리하고 아우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윤태호는 지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녀를 복잡한 도심이 아닌 한적한 강변의 작은 공원으로 불러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가를 나란히 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CEO와 투자자로서의 긴장감은 없었다. 그들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이었다.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아버님의 누명도 벗기고 회사를 되찾고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윤태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강 대표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겁니다. 저는 그저 20년 전에 받은 빚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빚이라는 단어에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날 밤 묘지에서 떨고 있던 건 어린 소년이었지만 지난 20년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함께 떨고 있던 건 저였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녀의 고백에 윤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공해서 당신을 찾아 은혜를 갚는 것. 그런데 막상 당신을 찾고 나니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감사와 연민을 넘어선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최건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는 살인교사, 업무상 배임, 기술 탈취 등 적용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옆에서 죄를 도왔던 수많은 공범들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양심 선언을 했던 박 부장은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윤태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세상에 드리워졌던 거대한 폭풍이 완전히 걷히고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아버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지연은 유능하고 강인한 CEO로 우뚝 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와 윤태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점차 과거의 충격을 잊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갔다. 강지연의 아우라 코스메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눈부시게 비상했다. 아버지의 기술력과 그녀의 혁신적인 경영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고 아우라는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뷰티 브랜드로 우뚝 섰다. 강지연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이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모든 성공과 환희의 순간에는 언제나 윤태호가 함께 있었다. 그는 제니스 캐피탈의 회장으로서 아우라 코스메틱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였고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복잡한 운명이라는 이름의 인연이었다. 다시 부모님의 기일이 돌아온 날, 지연은 윤태호와 함께 2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언덕을 찾았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과는 달리 오늘은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언덕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잘 관리된 부모님의 묘소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은 지연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저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옆에 서 있는 태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태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지연이라는 기적을 보내준 얼굴도 모르는 은인들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걸었다. 21년 전 태호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잡초 대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득한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날 밤 여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너무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를 지연은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해요. 조금 더 일찍 당신을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게 해서. 지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아니요,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 나비 머리핀이 제게는 등대와도 같았어요. 어둡고 망망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유일한 불빛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낡았던 나비, 머리핀이 최고의 보석 장인의 손길을 거쳐 원래의 눈부신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꺼내 지연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다. 햇살을 받은 나비의 날개가 반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지연은 머리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어머니의 유품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핀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의 증표이자 두 사람을 영원히 이어줄 운명의 끈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언덕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지켜낸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너머로 아우라 코스메틱의 새로운 사오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태우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늙어가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지연은 소리내어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이렇듯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21년 전 한 여인의 선의가 한 소년의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